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이시우라고 합니다. 제 사진 주제가 주로 비무장지대와 관계된 일이어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비무장지대에 좀 알게 되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게 됐습니다.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관할권이란 말이 좀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하여튼 우리의 주권이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자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개인이 아니고 유엔군 사령부인데요. 유엔군 사령부가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실상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제 한국 전쟁이 딱 터지게 되자 만들어진 그런 기구인데요. 보통 우리가 전쟁 그러면 그냥 뭐 힘만 가지고 무기만 가지고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나는 거로 생각하지만 1907년 이후로 또 19세기부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전쟁이 되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유엔 헌장이 만들어진 1945년 이후에는 이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모든 전쟁은 사실상 불법적인 전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도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전쟁이었었고 또 실제로 유엔에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유엔 헌장에 입각해서 한국 전쟁이 과연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전쟁이냐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실제 전쟁은 있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바라본 전쟁은 또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기준으로 유엔 헌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950년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제 한국 사태를 논의하고 이 한국 사태가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라고 결정하고 각 나라들이 회원국들이 군사 원조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유엔 헌장에 따르면 이제 반드시 어떤 나라의 실질적인 전쟁을 하려면 유엔 법에 따라 전쟁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유엔 헌장 39조에 따른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먼저 그 사태가 평화의 위협을 구성하는지 평화의 파괴인지 침략인지 이 셋 중에 하나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평화의 파괴를 결정한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정됐으면 군사 조치를 결정할지 아니면 권고만 할지 이 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전쟁뿐 아니라 유엔이 창설되고 지금까지 유엔에서 군사 조치를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 전쟁 같은 경우도 군사 조치를 결정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권고하는 이런 조치를 하게 됐던 건데요. 권고란 이름을 쓰는데 군사적 조치를 언급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군사 조치를 결정한 것처럼 둔갑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엔 헌장에 따르면 권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적 조치에 대해서만 권고를 하도록 유엔 헌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딱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고를 가지고는 군사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7일 날 안보리 결의가 군사 조치를 권고하는 바람에 사실은 군사 조치를 유엔에서는 결정한 적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땐 좀 낯선 해석일 수 있는데 유엔 사무국의 산하에 있는 법률국에서 1994년도에 자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유엔 차원에서 군사 조치를 결정한 적은 없다. 각 나라들한테 회원국들한테 권고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법적 해석을 내려가지고 이건 뭐 거의 유엔 자체의 법률적 해석이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6월 27일 날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유엔과 미국은 실제로 이 군대들을 이제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7월 7일 날 하게 되는데요. 이 7월 7일 날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유엔 사령부가 창설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7월 7일 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크게 이제 몇 가지 내용에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유엔 안보리에 있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다른 회원국들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가
전쟁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유엔 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정작 이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군사교범에 미군의 지휘는 반드시 미군 사령관에서만 지휘를 받도록 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이렇게 정립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엔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면 마치 다른 나라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염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 사령부라는 이름을 쓰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들의 희망과는 달리 미국의 주장으로 미국 통합사령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설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7월 7일 날 오후 전에 좋다. 그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하지만 그 유엔 당시 노르웨이 출신의 유엔 안보리의장이 다른 건 몰라도 유엔을 위하여라고 한 단어만 좀 넣게 달라고 간청까지 합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7월 7일 날 안보리 결의는 유엔과 관계없는 미국 사령부로, 미국 통합사령부로 창설된 게 명확했습니다. 미국 통합사령부를 창설한다라고 안보리 결의가 딱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정작 미국에서는 유엔 사령부라는 이름을 자의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0일부터 우리는 미국의 군대가 아니라 유엔의 군대라는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논의가 막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 이제 7월 7일 이후에도 마치 메가더 사령관을 이렇게 임명할 때 당신은 유엔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들끼리 하다가 결국 7월 24일 날 일본 도쿄에 있는 다이치 빌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에서 통합사령부라고 하는 창설식을 가질 때 플랜카드에 통합사령부 창설식이라고 하지 않고 유엔 사령부 창설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조직이 유엔 사령부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유엔사란 명칭을 도용해 버린 셈이 된 거죠. 뭐 그래도 그 전쟁 중인데 뭐 그런 이름이 뭐 중요하냐? 그때 당시에는 뭐 그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유엔 헌장의 정신을 제대로 이제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쭉 이어지면서 그런 걸 꼼꼼하게 짚어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93년도 그 유엔 법률구에서도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유엔 사령부라고 하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다 라고 명확하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사령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미국의 명칭은 유엔의 명칭을 도용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법적으로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엔 사령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엔군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그래도 깃발을 이제 유엔 깃발을 쓰게 하자라고 하는 승인을 그 안보리 결의에서 해주게 됩니다. 통합사령부가 됐든 또 유엔 사령부가 됐든 유엔 깃발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이건 유엔의 군대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그걸 우기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유엔 안보리 7월 7일 결의에서 유엔기 사용을 승인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 유엔기 사용을 승인한 결의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유엔에는 유엔 깃발법이라고 하는 게 46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유엔 깃발법은 유엔 깃발의 이제 디자인을 뭐 파란색 바탕으로 한다 뭐 이런 것 등등을 자잘구레한 걸 정한 그런 법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유엔 깃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승인권자는 오로지 유엔 사무총장뿐입니다. 근데 유엔 안보리에서 이 유엔 깃발 사용을 승인해 버린 거예요. 안보리가 제일 힘이 센데 뭐 유엔 깃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엔 깃발법에 따르면 명백한 유엔 깃발법의 위반이고 유엔 총회 결의사항의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94년도 그 유엔 법률국의 그 해석에 따르면 안보리가 전행을 저질렀던 과거 유엔의 잘못된 유산이다라고 하는 이런 법적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4년도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북한을 방문했다가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판문점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판문점에 유엔 깃발이 개양돼 있으니까 나는 유엔 사무총장인 나는 저 유엔 깃발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유엔에서 직접 깃발까지 갖다 주면서 우리한테 쓰라고 승인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이집트 출신의 그 국제법 학자 출신의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트스칼리가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었었고 사실은 40년 유엔 총회 결의 또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엔 깃발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유엔 깃발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유엔사는 유엔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2019년에 국제민주화 변호사협회, 국제민변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한테 지금 유엔사가 유엔 깃발을 쓰고 있는 것은 유엔 총회 그다음에 유엔 깃발법의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걸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유엔 사무총장 이름으로 유엔 깃발법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깃발법이 바뀌었는데요. 이 깃발법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들에 따르면 현재 유엔사가 유엔 깃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조항이 뭐냐면 유엔 깃발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유엔과 협력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행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유엔 깃발을 사용해가지고 마치 유엔과 연관이 있는 기구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런 조항 때문에 결국 지금 유엔사가 유엔 깃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불법이 뭐 명확하게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엔 깃발 관련해서는 미국도 이 문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6년부터 이걸 고민하다가 72년도부터 유엔 총회에서 유엔 깃발 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 결국은 계속 논의가 진척돼 가지고 75년 8월 28일에는 미국이 알았다. 우리가 알아서 유엔 깃발을 내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는 미군 기지 모든 미군 기지에 유엔 깃발이 개항돼 있었거든요. 근데 8월 28일부로 유엔사의 직접적인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판문점에 있는 유엔사 초소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모든 미군 기지에 유엔 깃발이 다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미군 기지에서 유엔 깃발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이미 절반쯤은 미국도 이걸 수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유엔 깃발법에 따르더라도 또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르더라도 유엔사가 유엔 깃발을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아마 사용하기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유엔사가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유엔사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니까 이건 뭐 어쨌거나 유엔 조직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이제 처음에 결의안을 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신들의 이 불법 행위를 좀 덮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이미 1950년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벌써 미국은 작전을 시작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유엔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거리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염려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이런 사실을 안 알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면 자신들이 합법성에 문제가 될까 봐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합리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미 지금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안건에 넣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다른 회원국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그걸 내리고 포기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걸 하려고 이 안건을 넣었던 겁니다. 다행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스럽게도 다른 나라들이 유엔사가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을 잘 눈치채지 못해가지고 그거 괜찮지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데 성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유엔사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 제출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효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시기에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냥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냥 사실 자체를 기록해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력도 갖고 있지 않은 보고서라서 유엔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때문에 유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엔사는 유엔 기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엔사가 유엔 기구 아니면 그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16개 참전국이 참전해서 이렇게 싸운 건 뭐냐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법률적 해석은 유엔의 조치가 아니라 각국의 조치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국이 알아서 조치한 거지 유엔의 조치로 유엔사가 만들어졌고 유엔사가 활동한 것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거의 다수설로 이렇게 주어진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유엔사가 이런 의심되는 창설 배경을 가지고 실제 한국 전쟁에 투입돼서 그 지금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 1950년 10월 달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